여보, 지금이 기회야! 무슨 짓이야? 안 돼! 으악! 중국 장각의 템먼산 절벽, 발밑이 훤히 보이는 유리잔도 위에서 68세. 박순애는 뒤에서 자신을 밀어내는 힘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스쳐간 얼굴은 바로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였죠. 1000m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그녀가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을 때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을 먼저 보낸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박순애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창문을 열고 작은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게 하루 일과였죠.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 도연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 목소리에는 늘 어색한 의무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도 함께 왔을 때면 밝게 웃으며 과일을 건네곤 했지만 순애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도연 부부가 돌아간 뒤 순애는 항상 혼자 남은 거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남편이 물려준 상가 건물 한 채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죠. 도연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문을 들었고 며느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냉랭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순애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 부부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요즘 중국 장가게가 엄청 인기래요. TV에서 본 적 있으시죠?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화려한 풍경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산봉우리들,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유리 다리, 신비로운 안개가 감싸는 계곡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죠. 와, 정말 아름답네. 순애가 감탄하자 도연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모시고 갈게요. 효도 여행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돈도 많이 들 텐데. 무슨 말씀을 저희가 하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요. 서연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순애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도연이 사업 실패로 빚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해외여행이라니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호의를 거절하기도 어려웠죠. 그럼 고마워. 순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순애는 우연히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연 부부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은 무슨, 우리 빚이 얼마인데. 은행 독촉 전화 매일 오잖아요. 순애는 숨을 죽이고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한테 건물 이야기를 꺼내볼까? 어머니가 들어줄 것 같아요? 당신 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준 적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죠. 내가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순애는 집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씨, 이번 달 이자라도 좀 갚아주세요.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뒤를 돌아보니 도연이 중년 남자와 골목 안쪽에서 급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최 사장님, 제발이요. 이번만 넘겨주세요. 곧 해결됩니다. 정말입니다. 고지 언제예요? 벌써 반년째잖아. 순애는 장바구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다급한 상황인 줄 몰랐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이 눈에 밟혔죠. 순애는 조용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 건물을 아이들한테 넘겨줘야 하나? 하지만 그 건물은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 이건 당신 노후 자금이야. 절대 함부로 처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죠. 그날 저녁 순애가 방에 있는데 거실에서 또다시 도연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상가 건물 시세 확인해 봤어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15억 정도 된대. 15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요. 왜 망설여요? 그래도 엄마 건물인데.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거잖아요. 지금 아니면 우리 파산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순애는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모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내가 살아있는 게 아이들한테 짐이구나. 그날 밤 순애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행 날짜 잡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벌써 설레시죠?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 출발이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도연이 순애에게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것 좀 서명해 주세요. 이게 뭐니? 여행자 보험이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해외에서 다치면 병원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순애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한자와 영어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죠. 엄마, 여기만 사인하시면 돼요. 도연이 급하게 펜을 내밀었습니다. 순애는 뭔가 이상했지만 아들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서명했어요. 며칠 뒤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재산 위임장도 작성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산 위임장? 네, 만에 하나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도연이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요.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이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강한 눈빛 앞에서 거절하지 못했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출국 전날 밤 순애는 짐을 싸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캐리어에 옷가지를 넣고 지갑에 여권과 카드를 챙겼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작고 마른 몸.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순애는 남편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어요. 여보, 나 무서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여행이 자꾸 불길해요. 밤 11시쯤 잠들기 전에 거실로 나왔는데 도연과 서연이 노트북 앞에 앉아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령 절차는 확인했어? 응. 사망 확인서만 나오면 바로 청구 가능해. 순애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망? 보험금? 설마 아니겠지. 순애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핸들을 잡고 앞만 보고 있었고 서연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순애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죠. 어머니, 장가게 정말 멋있을 거예요. 특히 템먼산 유리잔도는 꼭 가봐야 해요. 서연이 갑자기 밝게 말했습니다. 유리잔도? 네, 발밑이 다 보이는 유리 바닥이에요. 아래가 1000m 절벽이라 무서워서 못 건너는 사람도 많대요. 순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갈 때 순애는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하느님,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4시간의 비행 끝에 중국 장가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거대한 산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순애는 그 장엄함에 잠시 숨이 멎는 듯했죠. 와,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 관광버스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가이드가 장가계의 역사와 명소들을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템먼산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템먼산은 천문이라는 뜻으로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있는 산입니다. 특히 유리잔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죠. 서연이 순애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내일 거기 가요. 인생샷 찍을 수 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내내 도연은 말이 없었고 서연만 계속 내일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죠. 순애는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템먼산으로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이 일찍부터 일어나 순애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오늘 날씨 완전 좋대요. 사진 찍기 딱 좋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유난히 밝았습니다. 순애는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죠. 버스를 타고 템먼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줄을 서는데 서연이 핸드폰으로 유리잔도 사진을 보여줬어요. 봐요, 어머니. 여기요. 이 유리 바닥 위에서 사진 찍으면 엄청 멋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대박 날 거예요. 사진 속 유리잔도는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죠. 저기 위험하지 않아? 아니에요. 안전해요. 관광객들 매일 수천 명씩 가는 곳이에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순애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순애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구름 사이로 보이는 계곡, 아득한 아래쪽의 나무들. 도연아, 카메라 꺼내. 서연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려다 멈칫했어요. 카드가 안 들어가네. 뭐, 확인 안 했어? 충전했는데. 이상하다. 도연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순애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케이블카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순애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유리잔도로 가요. 서연이 순애의 팔을 잡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나기에는 이상한 힘이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온 첫날 밤 순애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과 서연이 다투는 목소리였어요. 당신 정말 못하겠으면 나한테 말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채권자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요? 우리 집 경매 들어간다고. 이제 결단 내려야 해. 하지만 엄만데. 엄마, 당신 엄마가 우리 인생 망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순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내일 템먼산에서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이번 아니면 영영 못해요. 순애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죠. 내일, 템먼산. 다음 날 아침,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도연아, 괜찮니?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도연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 때도 물이 조금 흘렀죠. 서연은 정반대로 밝고 활기찼습니다. 자, 어서 준비해요. 오늘 날씨 진짜 좋대요. 완벽한 날이에요. 완벽한 날이라는 말이 순애의 귀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버스에서 서연과 도연이 또다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순애는 잠든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 중국이잖아. 사고도 많고 누가 알겠어요? 그래도는 무슨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보험금만 나오면 모든 게 해결돼요. 순애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요. 템먼산 케이블카 안 도연과 서연은 구석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애는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사진 찍는다고 하고 가장자리로 유도해요. 그 다음은 그냥 밀면 돼요. 난간도 낮고 사람들 많으니까 헷갈릴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연이 그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어요.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아도 괜찮아요? 아니, 그럼 정신 차려요. 이건 우리 살기 위한 선택이에요. 케이블카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순애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죠.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 멀리 유리잔도가 보였어요. 마치 죽음을 향해 뻗어 있는 다리처럼 느껴졌죠. 어머니, 저기요. 저기서 사진 찍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리잔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발밑으로 1000m 아래 계곡이 훤히 보였어요. 순애는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 무서우시면 제가 잡아드릴게요. 서연이 순애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관광객들이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겁을 먹어 제대로 못 걷고 누구는 재미있다며 뛰어다니기도 했죠. 저기, 저 끝쪽으로 가요. 사람도 적고 배경도 예뻐요. 서연이 순애를 가장자리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향했어요. 자, 여기서 서세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순애는 난간에 등을 대고 섰습니다. 발밑에 유리 너머로 아득한 절벽이 보였어요. 현기증이 났죠. 어머니, 조금만 더 뒤로 가세요. 배경이 더 잘 나와요. 서연이 재촉했습니다. 순애는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난간이 허리춤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과 서연이 동시에 앞으로 다가왔어요. 서연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자세 교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갑자기 강한 힘으로 순애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동시에 도연도 순애의 허리를 밀었어요. 순애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난간이 허리를 넘어갔고 몸이 뒤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아! 비명을 지르며 순애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바람 소리가 귀를 찢었죠.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난간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빠른 속도로 아래로 떨어졌죠. 바위들이 스쳐 지나가고 나무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퍽! 순애의 몸이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죠.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순애가 떨어진 곳은 템먼산 절벽 옆으로 흐르는 좁은 계류였습니다. 관광 코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외진 곳이었어요. 깊이는 얕았지만 물살이 센 계곡물이 순애의 추락을 완충시켰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며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즉사를 면했죠. 순애는 물속에서 정신을 잃은 채 떠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셨고 피가 물을 붉게 물들였어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산행을 하던 중국 구조대원이 계곡 옆 바위에 쓰러져 있는 순애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구조대원이 급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중상이야. 빨리 헬기 불러. 순애는 신음소리도 내지 못한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맥박은 미약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어요. 조심해, 천천히 들어. 구조대원들이 순애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급히 산 아래로 내려갔죠. 순애는 장각의 시내의 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혈압이 너무 낮아. 여러 곳 골절이야. 간호사들이 급하게 수액을 연결하고 의사들이 상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장기는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기적이야. 이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있다니. 중국인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부러진 갈비뼈를 맞추고 찢어진 상처를 꿰맸어요. 3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순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생명은 유지됐죠. 병원 측은 순애의 소지품에서 여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한국인 여성이 템먼산에서 추락했습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대사관 직원이 순애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템먼산 관광지 경찰서에는 도연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경찰에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희 어머니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옆에서 도연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어머니 사진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우리가 잡으려고 했지만 세상에. 중국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역사가 옆에서 내용을 전달했죠. 그래서 지금 수색 중입니다. 하지만 그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통역사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서연이 도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됐구나. 도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템먼산 현장 조사에 나선 중국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봐. 난간에 손자국이 여러 개야. 베테랑 형사가 유리잔도 난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CCTV 영상 좀 봐. 경찰서로 돌아와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고 직전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며느리가 손을 뻗는 게 보이지? 그리고 아들도 동시에 움직여. 이건 형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이거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가족을 다시 조사해야겠어. 경찰은 도연 부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당신들 사고 당시 정확히 어디 있었습니까? 어머니 바로 옆에 있었어요.
사진 찍어 드리려고. 그런데 왜 어머니는 혼자 떨어졌죠? 당신들은 왜 안 떨어졌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에서 순애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어요. 하얀 형광등, 의료 장비 소리, 소독약 냄새. 어디?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의사 선생님. 의사가 들어와 순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순애는 온몸이 아팠습니다. 팔은 깁스가 되어 있었고 다리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제가 왜 템먼산에서 떨어지셨어요. 하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유리잔도, 뒤에서 밀려나는 느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 우리 아들은, 가족들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아직 당신이 살아있는 걸 모릅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순애 씨, 일단 안전을 위해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순애를 보호시설로 옮겼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위해를 막기 위해서였어요. 조용한 방에 누워있는 순애는 사고 직전의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나를 밀었어. 서연의 손이 자신의 어깨를 누르는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허리를 미는 힘도 느껴졌죠. 왜 나를? 순애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대사관 직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순애 씨, 경찰이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죠?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떨어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내 아들을 고발해야 하나? 밤새도록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중국 경찰이 순애가 머무는 보호시설을 찾아왔습니다. 통역사와 함께였어요. 박순애 씨,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경찰이 노트북을 열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여기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당신 쪽으로 손을 뻗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연과 도연이 순애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죠. 밀렸어요. 뒤에서 두 사람이 나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서연이가 내 어깨를 밀었고 도연이가 허리를 밀었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럼 사고가 아니라 고의였다는 말씀이시죠?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술을 마친 후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나는 돌아가서 진실을 밝혀야 해. 며칠 후 의사가 퇴원 허가를 내렸습니다.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대사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돌아가야죠.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순애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예약됐고 순애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중국 땅을 바라봤죠. 도연아, 서연아,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찰서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 부부를 직접 만나
왜 그랬는지 물어보는 것이었죠. 하늘이 나를 다시 살려줬어. 이번엔 내가 진실을 밝힐 차례야. 한국에 돌아온 도연 부부는 순애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보험금은 언제쯤 나올까? 서연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사망 확인서가 나와야 해. 중국 경찰이 수색은 끝냈대. 그럼 시신 못 찾으면? 실종 신고하고 7년 뒤에 사망 인정받아야 해. 7년? 그럼 너무 늦잖아. 서연이 짜증을 냈습니다. 둘은 이미 법무사와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순애 명의의 상가 건물 상속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죠. 일단 실종 신고부터 하자. 그리고 재산관리인 지정 신청하면 되잖아.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 안도감이 더 많이 보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 인생 다시 시작하는 거야. 며칠 뒤 도연 부부는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순애 씨 명의의 건물이 15억 정도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상속인은 아들인 박도연 씨 혼자시고요? 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박순애 씨가 아직 생존해 계신 것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그게 무슨 등기 변동 내역을 보니 사흘 전에 열람 기록이 있어요. 본인 명의로요. 도연과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중국에서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목발을 짚고 팔에 깁스를 한 채로 순애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애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서연은 얼어붙은 채 순애를 바라봤죠.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깜짝 놀랐니?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순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말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서연이 급히 일어나 순애에게 다가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살아계셨어요? 중국 경찰이 수색했는데 못 찾았다고. 그만해. 순애가 손을 들어 서연을 막았습니다. 연기 그만하라고. 나 다 알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누가 나를 밀었는지 다 기억해. 순애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법무사는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사무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도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고? 실수였다고? 순애가 목발을 짚으며 한 발 다가갔습니다. 중국 경찰이 CCTV 다 확인했어. 너희 둘이 동시에 나를 민 거 다 찍혔어. 어머니, 저희가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빚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빚 때문에 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순애가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의 머리는 바닥을 향하고 있었어요. 도연아?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봐. 눈을 봐.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나쁜 엄마였니? 아니에요. 그럼 왜
왜 나를 죽이려고 했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서연이 흐느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독촉 전화가 와서 집도 경매 들어가고 저희가 너무 절박했어요. 절박하면 사람 죽여도 돼?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려우면 건물이라도 팔아서 도와줄 생각이었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고 빨리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잖아. 어머니, 나 혼자 죽는 게 무서웠어.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거야.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경찰이 보낸 증거 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어요. CCTV 영상, 현장 사진, 순애의 진술서. 박도연 씨, 김서연 씨 두 분은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증거 영상 보세요. 이 장면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형사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도연과 서연이 순애를 절벽 끝으로 유도하고 동시에 미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서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계획적 범행으로 보입니다. 보험금 수령 목적, 재산 상속 목적. 모두 동기가 명확하네요. 형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박순애 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시면 두 분은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 겁니다. 도연과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조사실 밖 복도에서 순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박순애 씨, 고소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순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사실 안에서 도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도연이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이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자랑스러워하던 모습도 생각났죠. 형사님, 순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소는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받되 제 재산은 더 이상 저 아이들과는 상관없게 하고 싶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실 안 도연과 서연 앞에 순애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도연이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왜 나를? 순애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순애가 쓰게 웃었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너희는 지금 내 재산 나눠 가지고 잘 살고 있었겠지. 엄마, 제발.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도연아. 그리고 너도. 순애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법이 정한 대로 처벌받아.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순애는 돌아서서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도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순애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석 달 뒤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박도연, 김서연은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순애가 앉아 있었어요. 목발은 이제 필요 없었지만 아직 다리를 절고 있었죠. 피고인석의 도연과 서연은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친모를 보험금과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예, 판사님.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순애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거 영상이 재생되고 증인 신문이 이어졌죠. 마지막에 도연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엄마, 죄송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순애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순애 씨, 결심하셨습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네. 상가 건물의 절반은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겠습니다. 절반이요? 네. 나머지 절반은 제가 여생을 살아가는 데 쓸 겁니다. 순애가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중 일부는 학대받는 노인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훌륭한 결정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재산 좋은 곳에 쓰일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잘했어, 순애야.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순애는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연이 들어왔어요. 야윈 얼굴, 깎인 머리, 수의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죠. 엄마, 도연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순애도 전화기를 들었어요. 잘 지내니? 아니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그래.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후회해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엄마가 떨어지는 꿈을. 도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엄마, 다시는 기회가 없을까요? 순애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도연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어. 엄마,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벌을 다 받고 나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엄마, 고마워요. 정말.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순애는 일어나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건강해라, 도연아. 노인복지센터 개소식 날 순애는 귀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복지센터가 열릴 수 있게 큰 기부를 해주신 박순애님께 감사드립니다. 센터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순애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애가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 저에게 2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 힘드신 분들, 이 센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닦았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 생각해 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순애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순애의 사연을 알게 됐고 그녀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순애 씨,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소리. 혼자 있으면 쓸쓸하잖아요. 이웃 아줌마가 순애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순애는 오랜만에 웃으며 밥을 먹었죠. 순애 씨, 이번에 복지센터 기부하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연하긴요. 아무나 못해요. 사람들이 순애를 칭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죠.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순애야. 정말 잘했어. 몇 달 후 순애는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엔 밤마다 악몽을 꿨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트라우마가 서서히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거예요. 그럴까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순애 씨가 평화를 찾기 위한 거죠. 상담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순애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도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도연,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는 도연, 대학 졸업식 날의 도연. 도연아, 엄마는 언젠가는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순애는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1년 뒤 순애는 다시 중국 장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복지센터 어르신들과 함께였죠. 와, 정말 아름답네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직접 보니까 대단해요. 어르신들이 감탄했습니다. 순애는 템먼산 입구에 섰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죽을 뻔했었죠. 순애 씨, 괜찮으세요? 센터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다시 와보고 싶었어요. 순애는 유리잔도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어 유리잔도 위에 섰습니다. 발밑으로 1000m 아래 계곡이 보였죠. 하늘이 나를 한 번 더 살려줬어. 순애는 손을 하늘로 뻗었습니다. 이번엔 내 삶을 내가 지키겠어.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애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 뒤 순애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복지센터 옆에 있는 조그만 가게였어요. 순애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순애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죠. 순애는 매일 이곳에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순애 씨, 요즘 행복해 보여요. 비결이 뭡니까? 순애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남도 그리고 저 자신도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순애는 커피를 내리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벽에 걸린 액자에는 템먼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늘이 준 두 번째 기회, 감사합니다. 순애는 그 글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행복해요. 해가 지고 카페에 노을빛이 가득 찼습니다. 순애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박순애 씨라면 아들을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재산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을 겪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